서사의학에 관련된 이야기 5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서사의학 관련된 여러 가지 몇 가지 논문도 쓰고 어디 학회 발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글을 썼거든요. 서사의학, 서사, 이야기에 관한 그 말을 하면서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럼 과연 그 발표 자리에서는 내가 제대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썼던 논문을 들춰봤거든요. 이건 논문이에요, 논문. 근데 논문이기 때문에 이야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말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글에 적합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글로 만든 이야기를 말로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저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나는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공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말을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한 공부를 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태까지 나는 소위 강의라는 걸 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글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글로 썼던 걸 학생들한테 주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글보다는 말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최근 제가 서사의학 공부를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이유도 그런 형식의 변화가 사실은 그 내용까지도 크게 바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먹고 산다. 먹고 살아요, 실제로.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 가고 또는 직장에 가서 거기서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또 가족과 같이 지내고 이게 하나의 이야기 아니면 뭡니까? 그죠? 생활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그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우리 그 설화, 신화 이런 거,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자라왔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때 그 이야기들이 나의 인지 구조를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족 설화나 신화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을 상당 부분 구조 짓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구조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공자님 말씀 많이 듣고 살아왔고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많이 듣고 살아왔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 어떤 삶을 자라왔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밥, 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쌀 한 털 속에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야생하는 그런 쌀들을 긁어 모아서 재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또는 그 이전에 그 생물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겠죠. 그 쌀이라고 하는 벼라고 하는 생물종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오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문명이 시작됐을 때 그것을 재배해서 그것을 주식으로 사용하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쌀이 내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 경로, 농부가 밭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벼를 거두어서 탈곡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 밥속에까지 들어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는 그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먹방에 열광을 할까? 먹는 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음식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화나 설화 속에도 이야기가 있고 우리 음식 속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광고라고 하는 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우리 광고 속에도 엄청난 이야기가 있죠. 이걸 바르면 이뻐져요. 이걸 먹으면 살이 빠져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이거 입으면 멋있어요. 이야기죠. 그 먹는 것, 입는 것, 그 자체 행위 그 자체의 기쁨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내가 산 상품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 실체를 나의 것을 나의 소유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로 만들므로 해서 내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만들 때도 그런 이야기에 충실하도록 어떤 그 광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하게 될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광고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어느 정도 재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리프레젠테이션, 재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현실에 대한 이해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드라마가 현실에 대한 이해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걸 감동을 하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요. 그 사실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역사라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2015년이죠. 지난 정권에서 소위 말하는 국정교과서 파동이 있었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뭐 역사의 스토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만 가르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양한 역사라는 것은 다양한 인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써나가는 이야기일 텐데 그걸 하나의 스토리 안에 묶어두겠다는 얘기였던 것이죠. 뭐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실패했긴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권력에게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동북공정, 그다음에 뭐 일본의 그 과거사 불인정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로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첫 번째 삶 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죠. 삶 속의 이야기를 우선 크게는 이제 민족 설화나 신화, 건국 신화 같은 데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 생물학적 이야기, 사회적 이야기, 문화적 이야기.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고와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까지도. 자, 그렇게 보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듯이 우리가 이야기를 소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죠. 인간으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의 양식이다. 앨런 스폴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실제를 재현하려는 배고픔에 영향을 공급하는 음식이다. 이야기라는 것은 실제를 재현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이 사람은 배고픔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실제를 재현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규정을 한다는 건 뭡니까? 실제를 파악하는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스키마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야기. 자, 삶 속의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과학에서의 이야기를 말할 겁니다. 자, 과학 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를 가장 정확하게 재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를 재현하고자 하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양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아주 훌륭한 툴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학이 꼭 그렇게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구나 다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간이죠. 과학, 예술, 정치,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뭘 했는가 하면 사람 해부를 많이 해서 상당히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해부도와 근접한 해부도 스케치를 많이 남겼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심장을 그렸어요.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걸 단면을 잘라서 단면을 그렸거든요. 근데 단면을 그렸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상한 그 모습이 하나 발견됩니다. 뭐냐면 심실 중격이죠. septum이라고 그러죠. 좌심실과 우심실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는 벽.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뭔가 서로 연결된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놔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심장을 열어봤을 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벽이에요, 그거는. 이쪽과 이쪽을 나누는 그 어떤 근육의 벽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서로 통하는 듯한 그림을 그려놨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다빈치 시대까지 지배적이던 의학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하나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체액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이 4개의 체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혈액은 순환하는 게 아니에요. 혈액은 도는 게 아니에요. 혈액은 간에서 만들어서 온몸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는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공기와 피가 섞여서 공기가 신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근대 이전의 서양의학의 이론이고 이야기예요. 주도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가는 다빈치조차도 이야기의 힘을 거스르지 못했던 겁니다.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신을 지배하는 그 스토리에 이끌려서 중격에 구멍이 있는 걸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만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그 역사와 문화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이야기의 힘을 억누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빈치 또 얘기해 봅시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그림인데 그거죠. 이거 비트리비우스 인간이죠. 살을 쭉 벌리고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인간의 바깥에도 뭘 그렸습니까? 원을 그려놓고 정사각형을 그려놨죠. 왜 사람의
모습에다가 정사각형과 원을 그렸을까 하는 거죠. 근데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하학이야말로 자연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하학에서 도형으로 생각하는 거죠. 도형 중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이 뭐냐? 원이었다는 겁니다. 뭐가 나지 않았죠. 완전히 둥그러요. 그게 가장 완벽한 도형입니다.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도 자연인 이상 그런 기하학적 구조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와 같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두 가지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의학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기하학이라고 하는 기하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었다는 것이죠. 그 두 개의 세계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실제로 엄청난 과학 발전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의 흔적을 자기 과학 속에 남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 사례는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누구냐면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이 사람은 의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다빈치는 혈액 순환을 몰랐어요. 그래서 혈액 순환을 몰랐기 때문에 심장벽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하비는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우리 몸의 피는 만들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주고 계속 순환해서 돈다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피가 계속 돌면서 없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피는 뭐 수십 리터가 된 거 하루에도 우리는 뭐 4리터 5리터밖에 없잖아요. 우리 피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팔을 묶고 동맥 정맥을 묶어서 동맥과 정맥이 통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소위 말하는 의학의 근대 생리학의 아버지입니다. 신체의 기능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가장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윌리엄 하비는 이런 그 새로운 몸의 기능을 발견하는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임상의사였거든요. 근데 환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앞선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에 어긋나는 이론에 모순되는 행위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방해를 계속하는 거죠. 피를 콸콸 뽑는 행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분열증이냐, 개인의 분열증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삶을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틀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과학이라는 것도 분명 이야기 속에 갇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윌리엄 하비의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갇혀버린 옛날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이야기에 갇혀버린 과학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발전해 나갔어요. 자, 그럼 또 세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 이번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까지 어떤 환원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도록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입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의 기원에서 유래됐다 하는 진화론을 밝혀낸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진화론을 밝혀내면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인 것이죠. 밝혀내면서 기여한 바가 여러 가지가 큰데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의 기원에 대한 또는 생명의 진화에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에 발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서 그 기반을 훨씬 넓힌다고 하는 그 사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다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의 기원은 수천 년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생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 성경에 근거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윈 시대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런 논쟁이 거의 없죠. 물론 일부 창조론을 믿는 그런 기독교 쪽에서는 여전히 다윈을 비판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과학을 하는 경우에는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플롯이죠. 새로운 이야기의 구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과학의 틀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과학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진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삶 속의 이야기를 했고 과학 속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의료 현장의 이야기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이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병원 관리자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환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인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과학의 얘기입니다. 과학의 언어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갑니다. 메커니즘이 어떻고 뭐 약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관리자 입장에서 행정의 관점에서 효율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병원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환자의 언어는 삶의 언어죠. 환자는 과학의 언어도 아니고 행정의 언어도 아니고 삶의 언어입니다. 내가 어떻게 고통스러워. 내가 이 병 때문에 어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불안하고 육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사회적 고통에 시달리고
그런 고통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경험의 언어고 삶의 언어입니다. 세 개의 언어가 이제 혼재해 있어요. 병원에는 삶의 언어가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의 언어가 있고 생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관리의 언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인문학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삶의 언어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과학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삶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학을 삶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과학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삶의 이야기를 따라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의료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서사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 개념으로 만들어진 과학이 있잖아요. 개념으로 만들어진 과학과 또는 경험으로 또는 이야기로 쓰여진 삶의 언어가 화해하는 겁니다. 그걸 화해시키는 것이 의료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을 중심에 두고 그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언어와 삶의 언어를 화해시켜서 같은 언어를 새로운 언어를 만들도록 해주는 겁니다.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과학만이 진실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도 진실인 것이죠. 따라서 그 삶의 진실과 과학의 진실을 융합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의료인문학이 해야 될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제 우리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학이었죠. 바이오메디신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서사의학으로 바꿔나가고 있죠. 내러티브 메디신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내러티브 메디신, 바이오메디신과 내러티브 메디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의학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생물의학이라는 것은 뭐든지 메커니즘 설명했잖아요. 우리 몸을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최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을 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이야기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그 개념이 뭔가 하면 Life Course Medicine, 생애 경로 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Life Course Medicine.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으면 지금 현재 상태의 생물학적, 해부학적 실체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스토리를 그 속에 담아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세계 전체를 갖고 치료 단위로 삼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지역에 나치가 봉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달 동안 음식이 반입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리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갖고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뇨, 고혈압 이런 것 유병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는 내 부모가 나를 가졌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신체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애 경로야. 지금은 많은 질병들이 생애 경로를 관리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요.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옛날 급성전염병처럼 한번 박멸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죽을 때까지 보살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애 경로 의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생애 경로는 한 10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1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 조금 아까는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부모의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부모뿐만 아니라 진화적인 과거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의학의 파트가 최근 아주 급격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진화의학, 리볼루셔너리 메디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먹방에 열광하는가, 왜 우리는 식욕을 참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진화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이야기를 담는, 생물의학 속에 이야기를 담는, 생물의학과 서사의학을 융합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진화의학, 생애 경로의학 이런 것들이 생물의학과 서사의학을 융합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학의 발전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